병원에서 들려온 전화는 남편 박준영 씨와 시동생 아내 이수민 씨가 서로부터 응급실에 실려왔다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던 제 남편, 그리고 착한 재수 씨. 그들이 저의 약 50억 원짜리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피어오르는 분노 속에서 저는 천천히 화장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부터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제 이름은 고서연입니다. 올해 40이 넘었습니다. 고성 그룹 전무였던 저는 남편 박준영 씨의 바람대로 결혼 5년 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아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자식들 잘 키우면 이 생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준다고 해서 반드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 2시였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어둠 속을 갈랐습니다. 늘 사람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지요. 특히 오늘 야근이라며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남편 박준영 씨에 관한 전화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준영 씨 보호자 되시나요? 수학이 넘어 간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분 박준영 씨와 한 여성분이 사고를 당하셔서요. 제 정신은 순식간에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사고인지 다쳤는지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일반적인 외상은 아니고요. 두 분이 붙어버리셨습니다. 붙어버렸다니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웃음을 참느라 거의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물리적으로요? 초강력 접착제 같은 걸로요? 은밀한 부위가. 분리가 어렵습니다. 초강력 접착제. 그 네 글자가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때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끔찍했던 오후의 기억이 비로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3일 전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3일 전 저는 부산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되었지요. 남편 박준영 씨를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저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킹크랩까지 사들고서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박준영 씨는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만난다고 했는데 왜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걸까요? 침실로 다가갈수록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여자의 교성과 침대 매트리스가 규칙적으로 삐걱거리는 소리. 그 순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아주 살짝 열려있는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제 남편 박준영 씨와 이수민 씨 벌거벗은 채 우리의 신혼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수민. 제 남동생 고지훈 씨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내. 저는 그녀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심지어 결혼식도 직접 기획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이라도 지를까 봐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지만 저는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울면 안 돼.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는 건 사치야. 저는 소리 없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아래 카페에 앉았습니다. 가장 쓴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씁쓸함과 절망을 한 모금씩 삼켰습니다. 결혼 5년. 저는 단 한 번도 박준영 씨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칭찬하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다정하기까지 했지요. 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꿨으며 가끔 낯선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내 사람을 믿어야지. 정말이지. 한심한 자기 위안이었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을 보낸 후 저는 마침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씁쓸함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울고불고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박준영 씨는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방금 퇴근한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왔냐고, 비행기가 결항됐으면 자기가 마중 나갔을 텐데 왜 말 안 했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잘생긴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얼굴이 이제는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당신 놀라게 해주고 싶었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의 몸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저를 마주 안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서연아. 그날 밤 저는 생리 중이라는 핑계로 그의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그의 지갑과 열쇠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재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작은 병에 든 전용 윤활제. 저는 이 윤활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그의 가방에서 봤기 때문이지요. 그때 그는 당황하며 저를 위한 깜짝 선물이라고, 이 신제품이 아주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니 그건 아마 그와 상관녀의 전용품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화학용품 시장에 가서 초강력 공업용 접착제를 한 병 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윤활제 병을 깨끗이 씻어낸 후 그 안에 접착제를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박준영 씨가 다음 날 출장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수민 씨 역시 마침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지요. 저는 개조한 윤활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보호자분 아직 듣고 계신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네, 금방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박준영 씨가 가장 좋아하던 새빨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글이 제가 몰래 찍어둔 불륜 현장 사진과 영상까지. 이제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향해 차를 몰고 가는 길,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태풍이 곧 상륙할 거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곧 불어닥칠 폭풍처럼 말이지요. 응급실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저는 하이힐을 신고 또박또박 간호사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박준영 씨 아내입니다. 방금 전화 받고 왔어요. 당직 간호사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잔뜩 겁에 질려 헝클어진 모습의 아내를 예상했겠지요. 이렇게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당당한 모습의 여자가 아니라요? 아, 네, 뒤쪽으로 오시죠. 간호사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저를 커튼으로 가려진 진료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상황이 좀 특수해서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제 모든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박준영 씨와 이수민 씨가 등을 맞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엉덩이가 샴쌍둥이처럼 단단히 붙어 분리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박준영 씨는 얼굴이 잿빛이었고 이수민 씨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의사 몇 명이 그들 주위에 서서 분리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오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의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가 그 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 병원에서 너한테 전화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해줄래요? 이수민 씨는 제 목소리를 듣자 온몸을 떨며 베개에 얼굴을 더 깊이 파묻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박준영 씨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의사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준영 씨 부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두 분이 어떤 초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셨는데 피부 조직이 단단하게 붙어버렸습니다. 몇 가지 용해제를 써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수술로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과 재수 씨가 왜 함께 초강력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물건이 필요한 건가요? 진료실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젊은 간호사들은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박준영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파랗게 변했습니다. 마치 팔레트처럼 다채로웠지요. 그러니까 과장으로 보이는 의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들 진술에 따르면 실수로 강력 접착제를 마사지 오일로 착각해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부위가 붓게 된 겁니다. 마사지 오일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마사지를 하고 계셨군요. 준영 씨, 당신이 언제부터 마사지를 할 줄 알았죠? 아니면 수민 씨가 당신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나요? 이수민 씨가 마침내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사실을 묻고 있을 뿐인데. 혹시 뭔가 특별히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라도 있나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 씨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고통에 찬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일단 의사 선생님께 우리 좀 떼어달라고 하자. 왜 집에 가서 얘기해야 하죠? 저는 의아한 척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도 있나요? 두 분 건전하게 마사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혹시 남들이 알면 안 되는 떳떳하지 못한 짓이라도 하고 있었나요? 응급실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박준영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꼭 지금 이래야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더니 내 남편이 재수 씨랑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좀 한 게 지금 이러는 건가요? 저는 의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두 사람 상태가 위험한가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과장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리 과정에서 국소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협진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특히 특정 기능에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동생 고지훈 씨였습니다. 누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병원에서 수민이가 다쳤다고 전화가 왔어. 뭐 붙어버렸다고. 누구랑? 고지훈 씨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순식간에 굳어버린 두 사람을 힐끗 쳐다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병원으로 좀 와야겠다. 응급실인데? 내가 직접 봐야 할 게 있어. 서연아, 안 돼. 박준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수민 씨는 아예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형님 제발요.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고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와, 얘 태풍 오고 있으니까 오는 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 하나를 끌어와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그 서류 봉투를 꺼냈지요. 내 동생과 다른 가족들이 오기 전에 당신들 이거부터 설명하는 게 어때요? 저는 사진 한 뭉치를 병상 옆 작은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은 바로 3일 전 그들이 우리의 신혼 침대에서 뒤엉켜 있던 선명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준영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어. 이수민 씨는 비명을 지르며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쾌감을 느꼈습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준영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수민 씨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병상 위로 축 늘어졌습니다. 그들을 붙여놓은 끈적한 부위만이 그녀가 완전히 쓰러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건 박준영 씨가 마침내 몇 글자를 쥐어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서류 봉투에서 호텔 예약 내역서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서울 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 8월 15일 마침내 생일이었네. 당신은 나한테 대구로 출장 간다고 했었지. 기억나. 의료진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과장 의사조차 진료를 재촉하는 것을 잊은 듯 했습니다. 인간의 드라마는 의학적 난제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저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티파니 목걸이 5억 원에 난 우리 결혼기념일 선물인 줄 알았지? 근데 그걸 수민 씨 목에서 봤네. 당신은 짝퉁이라고 했었지? 기억나. 이수민 씨는 흐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기괴한 자세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장 대박은 이거야. 저는 휴대폰을 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일 속 박준영 씨와 이수민 씨의 목소리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걔가 너처럼 풋풋한 맛이 있냐?
걔네 집안 배경 아니었으면 진작 끝냈지. 그럼 오빠는 언제 이혼할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것은 제가 한 달 전 그들이 자주 가던 프라이빗 라운지 룸에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에 잡힌 내용이었습니다. 박준영 씨는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당신들이 날 속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커튼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수민아. 누나. 이게 대체... 제 남동생 고지훈 씨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중간에 뚝 끊겼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병상 위에서 기괴한 자세로 붙어있는 자신의 아내와 매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지요. 지훈아, 왔구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그대로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무슨 초강력 접착제가 필요한 마사지를 하고 있었나 봐. 고지훈 씨의 얼굴에 충격, 혼란, 그리고 마침내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준영. 내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달려들어 박준영 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의료진들이 황급히 그를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두 분을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고지훈 씨는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누나, 내가 3일 전에 말했잖아.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때 넌 믿지 않았지?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본 소감이 어때? 3일 전 불륜 현장을 목격한 후 저는 가장 먼저 남동생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오해한 것이라며 이수민 씨는 순진하고 착하고 박준영 씨는 모범적인 남편이라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가장 황당한 방식으로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수민 씨가 마침내 울부짖었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난 억지로 그런 거예요? 형부가 날 협박했어요. 아주 그럴듯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 쇼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박준영 씨는 즉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수민, 너 미쳤어.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나 꼬셨잖아. 개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모두 조용히 하세요. 과장 의사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가족 싸움은 나가서 해결하시고 환자들은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박준영 씨 부인, 직계 가족이시니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힐끗 보고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소 마취하에 분리수술을 진행하지만 유착이 심해서 영구적인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특히 특정 기능에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박준영 씨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서명해. 빨리.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서명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박준영 씨, 당신 서재 금고 비밀번호가 뭐죠? 중요한 서류 좀 꺼내야 해서.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물어? 일단 서명부터 해.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저는 순진한 척 말했습니다. 아니면 혹시 금고 안에 내가 보면 안 되는 거라도 들어있나? 의료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고 고지훈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32만 1987. 우리 결혼기념일 거꾸로 한 거.
박준영 씨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서명할 수 있겠어. 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며 그 비밀번호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역시 내가 예상했던 번호. 결혼 5년 동안 그의 비밀번호 설정 습관은 너무나 뻔했으니까요. 지훈아. 저는 남동생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가 2달 전 낙태 수술을 받았어. 박준영 씨 카드 결제 내역에서 찾았어. 고지훈 씨의 얼굴은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리고 박준영 씨는 오래전에 정관 수술을 했어. 나는 영영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나에게서 빼앗아갔어. 고지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누나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바로 그때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모두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이런 민망한 상황 앞에서 네 분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직 이수민 씨의 흐느낌과 고지훈 씨의 절규만이 맴돌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준영 씨와 이수민 씨의 분리수술은 끝났지만 접착제가 조직 깊숙이 침투하여 영구적인 기능 장애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박준영 씨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지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병원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게 준비된 이혼 합의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위자료 3억 원과 공동 재산 포기.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의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그와의 결혼 5년은 제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후련함 또한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안도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염려와 함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와라. 고성그룹은 여전히 널 기다리고 있다. 저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고성그룹 본사 건물에 발을 들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시선들. 박준영 씨가 이곳에서 5년간 쌓아온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제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박준영 씨의 측근 몇몇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지난 반년간 고성그룹의 문제가 되었던 모든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최소 5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이유 없이 무산되었고 손실액은 약 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는 마케팅 부서를 거쳐갔습니다. 특히 마케팅 부서의 김영준 부장은 박준영 씨가 직접 발탁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정보기술팀의 박 팀장님을 불렀습니다. 박 팀장님, 김영준 부장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비밀리에 조사해 주세요. 특히 대형 그룹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박 팀장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무님, 김 부장은 박 전 상무님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라 회사 내 입지가 상당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 시스템에 이중 보안이 걸려 있어서 박 전 상무님의 백도어 권한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선 그가 회사에 없을 때 통신 기록부터 시작하죠. 특히 지난 반년간 문제가 된 프로젝트 진행 기간의 통화와 이메일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며칠 후 저는 일부러 마케팅팀 전체 회의를 소집해 김영준 부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눈빛에서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부장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를 콕 집어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클라이언트 측에서 갑자기 요구사항을 변경해서 저희 팀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막판에 갑자기 계약금을 약 20% 인상해서 클라이언트가 대형 그룹으로 돌아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의 결정이었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 부장에게 쏠렸습니다. 그건 박 전 상무님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그분께서 강행하셨습니다. 그는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박준영 씨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실행자는 명백히 김영준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일부러 김 부장을 남겼습니다. 김 부장님, 제 사무실로 잠깐 오시죠. 문을 닫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민혁 회장한테 얼마 받았죠? 김 부장의 몸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금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전무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자수하면 회사 차원에서 선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 형량이 꽤 무겁다는 거 아실 텐데요. 김 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전무님, 막 복거하셔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결정은 기록에 남아있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책상 위 내선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팀장님, 들어오세요. 정보기술팀 박 팀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확인 결과 김 부장님은 지난 6개월간 이 번호와 50회 이상 통화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번호는 대형 그룹 임원 명의로 등록된 번호입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부인 명의로 갑자기 약 7억 원짜리 아파트가 생긴 것도 확인했습니다. 부장님 월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이던데 국세청에 해명이라도 해보시겠어요? 김 부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잿빛이 되었지요. 이제 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든 걸 털어놓든가 아니면 경찰서로 가든가. 긴 침묵 끝에 김 부장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최민혁 회장이 협박했어요. 제가 도박 빚이 있었는데 그걸 갚아주는 조건으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정보만이 아니겠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도시 프로젝트, 해양 플랜트 사업. 전부 당신이 일부러 망친 거잖아요. 맞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회사 내부에 최 회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제가 추궁하자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최 회장은 아주 신중해서 항상 점조직으로만 연락했습니다. 저는 보안팀을 불러 김 부장을 데려가게 하고 법무팀에 연락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내부 첩자를 처리하고 나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첫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민혁은 수년간 이 일을 꾸며왔을 텐데 그의 패가 이것 하나뿐일 리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 변호사였습니다. 서연 씨, 이수민 씨가 공식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최민혁 회장을 교사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어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잘 됐네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씨도 최민혁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흥미롭게 돌아가는군요. 윤 변호사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박준영 씨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쓸 수 있는 무기는 다 써야 해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에도 박준영 씨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민혁이 내가 김 부장을 잡아낸 걸 알았어. 단단히 화가 났다더라. 조심해. 행동을 개시할 거야? 무슨 행동?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는 가짜 진단서를 퍼뜨려서 내 경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 거야?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역시나 다음 날 아침부터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의사결정이 오락가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익명의 이메일로 제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암시까지 보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혁이 위조한 진단서 원본과 경찰의 수사 개시 증명서를 이사들 앞에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고성그룹을 겨냥한 치밀한 비즈니스 음모입니다. 최민혁 회장은 먼저 제 결혼 생활을 파탄냈고 이제는 제 직업적 명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고성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설명하자 이사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지지했지만 박준영 씨의 측근이었던 몇몇 이사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 전무님, 증거는 확실하지만 최근 반년간 회사의 실적이 하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막 복귀하셨으니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성그룹을 위해 수립한 새로운 비전입니다. 비효율적인 기존 사업들을 정리하고 신흥 디지털 기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미 세 곳의 투자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즉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결국 이익으로 말하는 곳이니까요. 새로운 수익 모델은 언제나 환영받는 법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잘했다. 하지만 최민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다. 그가 우리 회사 주식을 몰래 사들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군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 회사는 몇몇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이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하면 그 틈을 타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리 대비해야겠어요.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최민혁 회장이었습니다. 고 전무, 고성으로 복거했다면서. 축하하네. 그의 목소리는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님,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역시 똑똑하군. 그냥 충고 하나 해주려고. 비즈니스 세계는 전쟁터야. 때로는 적당한 때에 물러나는 게 모든 걸 잃는 것보다 낫지? 충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고성 사람들은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요. 그렇다면 기회를 줬는데도 걷어찬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최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보 하나 주지. 자네 동생 고지훈이 방금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어.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가 꾸민 짓이지. 증거는 차고 넘쳐. 그의 차 트렁크에서 현금 20억 원이 나왔거든. 그리고 그의 계좌에서는 마침 똑같은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나왔지. 공교롭게도 그 돈은 정부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된 돈이더군. 저는 즉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제 수시인 이수민 씨에게 전화하니 그녀는 울면서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형님, 분명 최 회장의 함정이에요. 지훈 씨는 절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진정해. 일단 윤 변호사부터 연락할게. 윤 변호사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움직였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금에서 고지훈 씨의 지문이 나왔고 계좌 이체 기록도 명확했습니다. 함정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전례 없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최민혁은 생각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했습니다.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을 공격한 것입니다. 저녁 무렵 뜻밖에도 박준영 씨가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지훈 일 들었어. 최민혁이 쓰는 수법, 나한테는 아주 익숙해. 예전에 나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한 수 위였지? 무슨 뜻이에요? 박준영 씨는 제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최민혁이 사람을 시켜서 판을 짜는 대화 녹음 파일이야. 그때 내가 혹시 몰라서 몰래 녹음해 뒀었어. USB를 꽂아 확인해 보니 과연 최민혁이 부하에게 박준영 씨를 함정에 빠뜨리라고 지시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당한 수법과 판박이었지요. 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날 돕는 거죠? 말했잖아. 최민혁에게 복수할 거라고. 박준영 씨의 눈에 증오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고지훈은 내 동생이잖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예요. 고마워요. 라니 그가 몸을 돌려 떠나려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서연아,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우습다는 거 알지만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긴 생에 만약은 없어.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와준 건 고마워요. 박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쓸쓸히 떠났습니다. 저는 즉시 윤 변호사에게 증거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했고 곧 함정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현금에 찍힌 지문은 너무 완벽해서 마치 일부러 찍어놓은 것 같았고 계좌 이체 시간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동생은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누나 고마워. 고지훈 씨가 저를 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야. 다음 날 저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언론계 친구 몇 명을 만나 최민혁의 음모를 제한적으로 흘렸습니다. 곧 재계에서는 대형 그룹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혁은 격분하여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서연, 너 지금 불장난하는 거야? 정당 방위일 뿐인데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면 고소는 취하는 걸 고려해보죠. 냇갓 이런 잔꾀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순진하긴.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은 마침내 제자리와 목표를 되찾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아직까지 듣고 계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이 긴 여정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민 씨 친구 박은지 씨였습니다. 고서연 씨, 새로운 정보예요. 최민혁이 고성그룹 데이터 센터를 공격할지도 몰라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죠?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해커들을 고용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것 같아요. 저는 즉시 정보기술팀에 연락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최민혁은 이미 이성을 잃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역시나 그날 밤 자정 무렵 회사 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미리 대비했지만 상대의 기술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일부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요동치는 숫자를 보며 최민혁이 이 순간에도 우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고성그룹 데이터 센터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가는 개장 1시간 만에 15% 폭락했고 비정상적인 거래량은 누군가 이 틈을 타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계획을 가동하고 위기 대응팀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기술팀이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1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기술팀 박 팀장이 핏발선 눈으로 보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시스템의 취약점만 골라 공격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최민혁이 우리를 아주 끝장내려고 하는구나. 저는 회의 테이블 끝에 서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주가 폭락은 그에게 우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일 절호의 기회를 줬습니다. 즉시 주가를 안정시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재무팀 이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 심리가 팽배합니다. 엄청난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하락세를 막기 어렵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서류철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막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인 유니콘 테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향후 3년간 약 2조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회의실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몇 달간 비밀리에 추진해 온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이었지요. 발표 후 주가는 과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최민혁이 억지로 주가를 찍어 누르며 매집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인간 아주 미천까지 다 털어서 우리를 먹으려 하는군요. 고지훈 씨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작하죠. 30분 후 경제 뉴스 채널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형 그룹 다수 프로젝트에서 불법 자금 운용 혐의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이것은 제가 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또 다른 카드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아온 최민혁의 불법 행위 증거들을 감독기관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대형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최민혁은 자금으로 자사 주가를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고성그룹 주식을 사들일 여력이 없어진 것이지요. 1차전은 간신히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잠시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민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역시나 다음 날 저는 의문의 속보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쪽지와 USB 하나만 들어 있었죠.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진짜 얼굴을 감상해봐. USB 안에는 영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년 전에 촬영된 것이었죠. 화면 속에서 박준영 씨와 최민혁이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성공하면 고성그룹은 자네와 내가 나눠 갖는 걸로 하지? 나는 고서연과 그 애가 가진 지분이 필요해. 박준영 씨의 목소리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최민혁이 크게 웃었습니다. 자네 정말 독하구만. 자기 아내까지 그렇게 이용하고 말이야. 박준영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 너무 순진해. 내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지? 고성그룹 배경이 아니었으면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저는 조용히 영상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아마도 박준영 씨에게 이미 너무나 큰 실망을 했기 때문이겠죠. 이 영상은 더 이상 제게 큰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혁이 이걸 보낸 의도는 뻔했습니다. 제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었죠. 저는 USB를 챙겨두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 뜻밖에도 박준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하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최민혁이 너한테 뭐 보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놈 수하 중에 내 사람이 있어? 그놈이 너한테 뭘 보냈든 절대 믿지 마. 전부 조작된 걸 거야. 반년 전 당신이 최민혁과 만나 고성그룹을 나눠 가질 계획을 짜는 영상이던데.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화의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죠. 그놈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거야? 그때 만난 건 사실이지만 대화 내용은 전부 왜곡됐어. 내가 왜 당신 말을 믿어야 하죠? 나한테 원본 영상이 있으니까. 박준영 씨가 말했습니다. 최민혁이 그때 나를 끌어들이려고 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거절했어. 그래서 그놈이 이수민을 이용해서 나한테 덫을 놓은 거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원본 영상 나한테 보내요. 1시간 후 저는 박준영 씨가 보낸 영상 파일을 받았습니다. 두 영상을 비교해보니 과연 최민혁이 보낸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었습니다. 원본 영상에서 박준영 씨는 명백히 최민혁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고성그룹은 제게 은인 같은 곳입니다. 그런 짓은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거절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최민혁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박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날 돕는 거죠? 말했잖아. 최민혁에게 복수할 거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 오해하는 건 싫으니까 저는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최민혁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었으면서 왜 진작 내놓지 않았어요?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 최민혁 배후에는 더 거물이 있어? 한 방에 일망타진해야 해. 더 거물이라니.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음모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은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훨씬 더 불안해 보였고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최민혁이 내가 당신에게 정보를 흘린 걸 알았어요. 저 곧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보호가 필요한가요? 제가 사람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마지막 정보가 있어요. 최민혁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성그룹이 분식 회계를 했다고 폭로할 거래요. 증거도 가지고 있대요.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만약 최민혁이 공개적으로 분식 회계 의혹을 제기하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고성그룹의 신뢰도와 주가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오전 10시. 대형 그룹 본사 컨퍼런스 홀. 박은지 씨를 보내고 저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민혁의 음모를 폭로하는 건 어때? 고지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단순한 진흙탕 싸움이 될 뿐이야. 대중의 의심만 키우게 될 거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다 마침내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오히려 역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대형 그룹의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최민혁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통탄스러운 사실을 하나 밝히고자 합니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성그룹은 오랫동안 분식 회계를 통해 투자자와 대중을 기만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민혁이 부하들과 고성그룹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짜는 대화의 전체 녹음 파일과 영상 기록이었습니다. 현장은 즉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최민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대 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저거 당장 끄라고. 하지만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김영준 부장에게 기밀을 빼돌리라고 지시했는지, 어떻게 박준영 씨와 이수민 씨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어떻게 고성그룹을 무너뜨릴 계획이었는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최민혁을 에워싸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영상 내용이 사실입니까? 산업 스파이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사실입니까? 최민혁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허둥지둥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회견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로 끝이 났지요. 고성그룹 회의실, 우리는 생중계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박. 누나 어떻게 한 거야? 고지훈 씨가 흥분해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보기술팀 박 팀장이 어젯밤 대형그룹의 시스템을 잠시 방문해서 작은 선물을 남겨두고 왔거든. 사실 우리는 최민혁이 이런 수를 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영 씨가 제공한 내부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죠. 그날 오후 대형 그룹의 주가는 25% 폭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그룹에 대한 공식 조사를 발표했고 최민혁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제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민 씨가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고 현재 응급 수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고지훈 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수술실 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최민혁이 사람을 보내서 협박했어? 증언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압박을 못 이긴 거야. 고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수민 씨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 역시 이 음모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지훈 씨에 대한 그녀의 마음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과다 출혈로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고지훈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임신이요. 제 아이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의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니 안정이 필요합니다. 고지훈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민이를 용서하고 싶어. 그 애도 이용당한 거잖아.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야. 최민혁이 또 그녀를 해칠지 몰라 이 경호를 강화한 후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단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깊은 밤 저는 홀로 창가에 서서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최민혁은 타격을 입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던 거물은 대체 누구일까요? 주인공 고서연 씨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상황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을 나눌 친구나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가족의 민낯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